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기편을 한번 해볼게요. 기출 예상 문제. 자, 1번 볼까요? 잘 안 보이네요. 자, 1번 보면은 환자의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할 때 옳은 것은 그랬어요. 환자의 섭취량과 배설량 기록. 1번 연필로 작성한다. 연필로 작성하지 않죠? 네, 검정 펜으로 작성을 하죠. 2번 계측기구로 계량하여 기록한다. 자, 섭취량이나 배설량은 저울이라든가 계측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계량을 해서 재서 기록하는 걸 맞죠? 자, 3번 기록자만 뭐 소변량이라든가 그쵸?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뭐 소변통 그쵸? 거기에 이제 몇 cc다 다 체크할 수 있게끔 나와 있죠. 그런 거 다 이용하는 게 맞으니까 요게 답이 맞네요. 2번. 3번 기록자만 알 수 있는 약으로 기록한다. 공식적인 약으로 사용하자 그랬어요. 4번 관찰자가 자의적으로 작성한다. 자기 마음대로 작성한다라는 뜻인데요.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되지요. 5번 나중에 섭취할 음식량까지 미리 계산한다. 미리 계산해서 작성한다. 그게 아니죠. 뭐 계산을 미리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얼만큼 섭취했는지 보고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어요. 2번 성인 배출 간장시 간호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적어도 10분 후에 배변하도록 한다. 저 간장하고 나서 못해도 좀 10분 참아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맞고요. 2번 간장통은 70cm 높이로 한다 그랬는데 성인의 간장통 높이는 몇 cm예요? 40에서 60cm다. 3번 관장 용액은 36.5도다. 관장 용액은 40.5도에서 43도 되겠어요. 4번 관장시 심호흡을 금한다. 자, 관장할 때 심호흡 좋습니다. 복부의 근육이 긴장할 수 있는데 그걸 예방할 수 있어요. 입으로 쉬는 심호흡 하면서 쉬는 거 좋고요. 5번 관장의 적절한 체위는 반자이다. 자, 우리가 심수 체위죠. 관장 체위는 답은 1번 적어도 10분 후에 배변. 3번 이동겸자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허리 높이 아래에서 들고 있는다. 자, 우리가 이동겸자는 포셉 얘기하는 거잖아요. 허리 높이나 허리 높이 이상에서 들고 있어야 돼요. 2번 겸자 끝을 벌려서 꺼낸다. 우리가 이제 꺼낼 때는 오므려서 꺼내죠. 3번 24시간마다 멸균한다. 기본적으로 멸균 24시간마다 한다. 이게 맞아요. 그죠? 답이 3번이네요. 4번 겸자 끝이 위로 가게 한다. 자, 보통 꺼낼 때 보면은 사용할 때 겸자 끝이 아래로 가게 하죠. 아래로. 5번 용기에 겸자를 2개씩 꽂는다. 한 용기에는 겸자를 하나씩 꽂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독을 할 때는 벌려서 소독포에 싸서 소독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사용을 할 때는 겸자 끝을 오므려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4번 병원의 물리적 환경 조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다인실 침상 사이에는 커튼을 사용한다.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다인실인 경우에는 침상 사이에 커튼 사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2번 직사광선은 환자에게 직접 닿게 한다. 직접. 자, 우리가 직사광선은 직접 닿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쵸? 그래서 벌써 답은 1번이 아까 나왔죠. 다인실 침상 사이에는 커튼 사용하는 게 맞고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아요. 직사광선을 바로 환자에게 닿게 하는 건 아니고. 3번 소음의 기준은 60dB 이상으로 한다. 60dB는 좀 시끄럽다. 일반적으로 병원이라고 하면 이제 병실 생각하면 35에서 39dB 정도다 그랬어요. 4번 직접 환기를 시킨다. 환기도 직접 환기.
예, 좋지 않고 간접적으로 환기시키는 거 좋다 그랬고 커튼이라든가 스크린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5번 처치 보조 시 조명의 조도를 낮춘다. 네, 처치를 하는 상황에서는 조도가 높아야지 잘 보이겠죠? 5번 유치도뇨 중에 세균 배양을 위한 소변 채취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유치도뇨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변줄 꼽아 놓는 거. 자, 그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폴리카테터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세균 배양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균이 이 요로 감염의 이 원인균이 무엇인가? 예, 이거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어요. 자, 옳은 걸 찾는 건데 소변 검사. 세균 배양 소변 검사죠. 1번 유치 도뇨관을 빼서 채취한다. 자, 도뇨관 자체를 빼지는 않아요. 이 상태에서 채취할 수 있어요. 2번 종이컵으로 중간요를 채취한다. 자, 이거는 일반 소변 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3번 소변 주머니에서 멸균 용기로 채취한다. 소변 주머니에서 채취하면 이거는 오염된 소변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채취하지 않아요. 4번 도뇨관을 소독솜으로 닦고 멸균 주사 바늘을 도뇨관에 삽입해가지고 뽑아서 채취한다. 자, 이 말은 네, 맞습니다. 답이 4번이네요. 5번 도뇨관 내에 고여있는 소변을 채취한다. 고여있는 소변이나 아까 말했듯이 소변 주머니 이거는 오염된 소변이라고 그랬습니다. 6번 애가 체온 측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겨드랑이 체온 측정이에요. 1번 구강 체온 측정보다 정확한 측정이다. 구강 체온 측정보다는 정확하지 않아요. 안전하긴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2번 애가 체온계의 탐침 부분을 그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애가 중앙에 놓고 측정한다. 맞죠? 겨드랑이 중앙에 놓고 측정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답이 요거네요. 2번. 3번 영유아에게 가장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지금 애가 체온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 환자 계속 누워 계시는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0분까지 걸리려면은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이 적당해요. 그쵸? 무의식 환자한테 적당한 방법이고 4번 신부 체온을 재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랬는데 우리 신부 체온을 가장 정확하게 재는 방법은 우리 그 고막 체온계로 재는 거예요. 적외선 체온계의 한 종류죠. 고막 체온계로 재는 거다. 5번 애가에 땀이 있을 경우에 수건으로 비벼서 닦은 후 측정한다. 일단은 겨드랑이에 땀이 있으면 체온이 좀 적게 나오죠. 이제 떨어지게 저온으로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으로 닦는 건 맞는데요. 비비는 건 잘못됐어요. 비벼서 닦은 후 측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비빈 다음에 마찰이 생겨서 오히려 체온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타월로 이렇게 두드려서 닦아야 됩니다. 비빈다가 틀렸죠. 그래서 애가 중앙에 놓고 측정한다라는 답이 맞아요. 2번이에요. 7번 골다공증 대상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골다공증 뼈가 이제 보면 구멍이 숭숭 난 거예요.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고 여러 원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뭐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어떤 유전적인 가족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약물을 뭐 좀 장기간 썼다라든가 어떤 약물들을 뭐 이랬을 때 골다공증 위험이 좀 높아지는데 자 일단 옳은 걸 찾아봅니다. 1번 골밀도가 높으면 골절 위험도가 높다 그랬는데 골밀도가 높으면 골절의 위험도는 낮아지지요. 2번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골다공증 위험도가 낮다.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골다공증 위험도는 높다 해야 되죠. 3번 부신 피질 호르몬을 복용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뭐 부신 피질 호르몬을 좀 복용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4번 골절을 막기 위해서 체중 부하 운동을 피한다.
골다공증에 좋은 것은 자기 체중으로 누르는 운동이 있잖아요. 걷기라든가 이런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을 하자. 그래야 돼요. 한다. 5번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면 골다공증의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예, 맞다. 칼슘과 비타민 D 뼈에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고 또 안 한 거가 뭡니까? 지금 네. 제가 이제 약물로 인해서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부신 필수 호르몬도 그렇고 헤파린, 아스피린 이런 것도 그렇고 항경련제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항경련제 이런 것도 그래요. 과음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8번 진단검사에 대한 내용이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풀어본 적 있는 것 같는데요. 1번 뇌파검사 EEG라고 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반드시 금식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다. 뇌파검사는. 2번 위내시경 검사 전에 위장관 활동 촉진제를 투여한다 그랬는데 위내시경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위장관 활동이 촉진되면 안 되니까 억제가 되는 위장관 활동 억제제를 투여한다가 맞겠어요. 3번 소변 배양 검사 시 아까 했던 얘기네요. 소변 배액 주머니에서 소변을 채취한다. 자, 배액 주머니에서 소변 주머니에서 소변을 빼지 않는다 그랬어요. 4번 상부 위장관 촬영 후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아니요, 수분 섭취 제한할 필요가 없죠. 잘 드시면 됩니다. 이거. 5번 적혈구 검사는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검체 용기를 사용한다. 우리가 이 지금 전체 혈구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 혈구 세포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검체 용기 안에 그쵸 피가 굳지 않도록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그런 검체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CBC 검사가 그거가 맞기 때문에 답이 5번 가시면 돼요. 지금 방금 한 거. 그리고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 도뇨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유치 도뇨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도뇨관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묵균 주사 바늘 찔러 가지고 소변 뽑아서 이제 채취해도 된다고 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요도구를 묵균적으로 닦은 다음에 한 3에서 5cc 정도 소변이 나오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소변 배양 검사 할 수도 있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쵸? 9번 대상자에게 자욕을 실시하려고 해요. 자욕. 그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글쎄요. 1번 어지럽거나 피로감을 느끼면 중단한다. 자, 이 말이 맞죠. 어지럽고 지금 너무 필요하다. 그럼 중단하시면 됩니다. 2번 쪼그려 앉는 자세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피 안 통하지요. 쪼그려 앉는 게 아니라 그냥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낮은 의자에 대야 놓고 앉으시면 됩니다. 걸터 앉는 거지요. 3번 물은 55도에서 62도를 한다는데 물은 40에서 43도, 자역물의 온도는 40에서 43도죠. 4번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혼자 둔다. 자, 우리 대상자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자, 5번 문을 안에서 잠근다. 안에서 잠그면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니까 안에서 잠그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네. 답은 1번이지요. 어지럽거나 피로감을 느끼면 중단한다. 요 말이 맞다. 10번 배뇨 시작이 어려운 환자의 배뇨 자극하는 방법은, 자, 이제 시작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쵸? 배뇨가 소변 나오는 거, 소변을 잘 나오게 자극하는 방법은 참 많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바로 뭐 이뇨제를 투여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이뇨제 투여. 2번 수분을 제한한다. 아니요, 제한하지 않고 물을 많이 드시고요. 3번 찬물을 해음부에 부어준다. 그러면 나올 오줌도 안 나온다. 자, 따뜻한 물을 부어주셔야 되겠죠? 4번 정상적 배뇨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상적 배뇨 자세라는 건 뭐예요? 우리 배뇨할 때 소변 어떻게 누워요? 앉아서 누잖아요. 그쵸? 예,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맞죠? 이 자세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누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소변 보는 자세를 취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더 맞아요. 자세 중에 이거는 제일 나은 거죠.
5번 방광 위 등 쪽을 두드려준다. 우리가 만약에 한다라면 방광 부위를 살짝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는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배뇨를 자극할 수 있고 또 뭡니까? 변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요. 자, 여기서는 4번 정상적 배뇨 자세를 취하게 한다. 네. 아이고 11번 볼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쵸, 이게 그림을 제가 다 그러니까 배우시긴 하셨을 건데 붕대법인데요. 팔꿈치 등에 사용되는 붕대법은 그랬어요. 1번에 팔자대, 2번 사행대, 3번 환행대, 4번에 나선대, 5번에 나선절전대 이렇게 나왔죠. 네. 자, 1번에 팔자대는 팔꿈치에 이용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팔꿈치, 발꿈치, 그쵸, 돌출된 부위. 그래서 팔자로 만들면서 한 3분의 2씩 겹쳐서 이렇게 이제 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팔꿈치를 이렇게 이제 팔자 모양으로 겹쳐서 감는 요 사진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맞네요. 그쵸? 1번이 맞습니다. 2번 사행대. 사행대는 좀 드레싱을, 그러니까 소독을 가볍게 하거나 부목을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사행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림을 못 찾아가지고 넣지는 않았는데 계속 감는 건 감아요. 그런데 겹치지 않게 감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감고 그 다음에 살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넉넉히 감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간격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것이 사행대예요. 3번 동일 부위를, 환행대는 뭐냐면 동일 부위를 여러 번 겹쳐서 감아서, 자, 처음과 끝은 무조건 환행대로 끝난다. 환행대로 시작했다. 환행대로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곳을 여러 번 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것이 환행대예요. 4번에 나선대가 뭐냐면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감는 건데 굵기가 좀 비슷한 곳, 먼저 감은 곳보다 반이라든가 한 3분의 1 정도 좀 올려서 조금씩 겹치게 감는 상황이에요. 요것이 나선대고 5번에 나선절전대라는 건 있어요. 이거는 아까는 나선대는 굵기가 비슷한 곳 감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선절전대는 굵기가 좀 갑자기 변하는 곳.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은 2번 환행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30도 각도로 위쪽으로 뭐예요? 비스듬히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감았다가 다시 뭐예요? 붕대를 뒤집어서 돌려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았는데 여기서 붕대를 뒤집어서 끝이죠. 예, 끝에 그림이에요. 붕대를 뒤집어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돌려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뒤집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3분의 2씩 겹치면서 감아서 내려오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나선절전대의 모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팔꿈치는 1번의 팔자대가 맞아요. 12번 요실금 환자에게 방수포를 적용하는 범위는, 자, 요실금 환자에게 넉넉하게, 그쵸? 방수포는 어디까지 한다? 지금 무릎까지 한다. 어깨에서 무릎까지 넉넉하게 좀 잡았습니다. 어깨에서 무릎까지 방수포를 펴준다 그랬어요. 답이 그래서 3번이에요. 1번에 머리에서 허리, 2번 머리에서 둔부, 3번 어깨에서 무릎, 4번 허리에서 둔부, 5번 둔부에서 무릎까지 그랬는데 답은 3번 어깨에서 무릎까지. 13번 병원에 이제 화재가 났어요. 대처 방법 물어보는데 1번 경증 환자보다 중증 환자를 먼저 이동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빨리 나갈 수 있는 환자들을 대피를 모시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쉬운 환자부터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사실 거동이 가능한 환자부터 먼저 나가시라고 하시면 돼요. 보내고 그 다음에 경증, 그 다음에 중증, 이 순서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가장 사람을 많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먼저 이동시킨다는 틀렸어요. 2번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가린다. 자, 지금 코와 입은 젖은 수건으로 가리시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연기가 나고 하니까. 3번 문 손잡이가 뜨거울 때는 다른 이동 경로로 대피시킨다. 그쵸? 그 문 손잡이가 뜨겁다는 것은
이제 열면은 이제 지금 불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답이 맞지요. 4번 건강한 환자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한다. 뭐 건강하던 아니던 지금 보면은 이 화재가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5번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건강한 환자는 뭐예요? 갈 수가 있겠죠. 계단 같은 데를 더 잘 갈 수가 있겠어요. 5번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소화기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소화기를 사용하면 그쵸? 나한테로 오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 그러니까 등지고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뿌려주셔야 되겠어요. 맨 먼저 대피해야 된 사람을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내용계 뭐 나가라고 하면 이제 다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확실히 살릴 수 있는 거동이 가능한 환자, 그 다음에 경증 환자, 중증 환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 나가시면 돼요. 14번 조직물류 폐기물. 자, 조직물류 폐기물 중에 이제 태반인데 태반은 또 따로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그 폐기할 때 그 처리할 때 따로잖아요. 그래서 태반을 제외 이렇게 나왔어요. 조직물류 폐기물인데 태반을 제외한 이 조직물류 폐기물의 처리 시 그 상자 종류와 그 색깔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1번 골판지 상자면서 검정색. 자, 2번 그러니까 마크가 검정색이라는 건데 2번 골판지 상자에 붉은색, 3번 합성수지 상자에 파랑색, 4번 합성수지 상자에 녹색, 5번 합성수지 상자에 노란색 했는데 이 상자는 합성수지 상자예요. 그리고 조직물류 폐기물은 노란색이에요. 마크가 노란색.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면 우리가 의료 폐기물에는 격리 의료 폐기물 있고 위해 의료 폐기물 있고 일반 의료 폐기물 있고 그다음에 태반은 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격리 의료 폐기물은 붉은색이라고 그랬었고 그죠? 상자든 봉투든 붉은색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위해 의료 폐기물에는 조직, 병리계, 손상성 폐기물, 뭐 생물화학, 혈액 오염 폐기물 다 위해 의료 폐기물인데, 그쵸? 얘네들은 그 상자에는 노란색, 봉투라고 하면 검정색, 색깔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반 의료 폐기물도 상자에는 노란색 마크, 봉투에는 검정색 마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태반은 녹색 마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직물류면 위해 의료 폐기물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자라고 하면 상자에는 노란색 마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5번이죠. 합성수지 상자면서 노란색. 15번 연하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의 식사 보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꿀꺽 삼키는 게 힘들어요. 1번 식사는 빠른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한다. 좀 천천히 드시게 하자. 2번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액체 음식을 준다. 자, 흡인. 기도로 뭔가 탁 막히는 거. 자, 이렇게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액체 음식을 준다. 자, 너무 이렇게 물진 것도 안 된다 그랬고 너무 딱딱한 것도 좋진 않다 그랬어요. 연하곤란일 때. 그쵸? 3번 편마비가 있는 환자의 경우 마비가 있는 쪽으로 음식을 주면은 느낌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주셔야지 되겠어요. 4번 음식을 삼킬 때 상체를 숙이고 턱을 당긴다. 자, 턱을 당긴다라는 것은 상체 쪽으로 몸체 쪽으로 당긴다라는 건데 고개가 약간 숙여지면서 자, 이게 꿀꺽 삼키는 그 연하곤란의 그 문제가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사례가 덜 걸리는 방법이 되겠어요. 연하곤란을 겪고 있는 그 노인들을 위해서 사례도 덜 걸리고 삼키는 것도 이게 더 수월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5번 탈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신맛이 강한 음식 있죠. 신맛이 너무 강하면 침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침이 너무 많이 나오면 삼키기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도 쪽으로 흡인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열려주는 것은 상체를 숙인 게 아니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4번이 맞아요. 음식을 삼킬 때 상체 숙이고 턱 당긴다. 고개 숙이고 턱 당긴다. 자, 이 말이 맞죠? 16번 접촉성 감염병 환자의 감염 예방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접촉성 감염병 환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병이 옮을 수 있다. 뭐 옴도 그렇고요, 그쵸? 옴 찐득이 옴 그런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설사 증상이 나는 어떤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죠? 1번 보면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감염병 환자의 분변 처리 시 가운을 입는 거 어때요? 대변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운 입는 거 좋죠? 네, 가운 입는 거 좋아요. 장갑 끼고 가운 입는 거 좋아요.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2번 병실을 나와서 장갑을 벗는다. 지금 감염병 환자의 병실을 나온 다음에 장갑을 벗지 말고 나오기 전에 장갑을 벗으셔야 돼요. 3번 장갑 착용으로 손 씻기를 대신할 수 있다. 장갑을 착용했다고 해서 손 씻기를 했다고 할 수 없죠. 4번 청진기는 다른 환자와 같이 사용해도 된다. 이 환자만, 그쵸? 접촉성 감염병 환자 만졌다가 다른 환자, 이런 감염병이 없는 환자를 또 그 청진기로 만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균의 양성인 환자끼리 병실을 함께 쓰면 안 된다. 만약에 다른 문제만 없다면 그냥 균만 같아 이러면은 함께 써도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호트 격리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네, 같은 균을 한 병실에다 같이 입원시키는 거 코호트 격리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가 중요한 것이 우리 접촉주의 공고 환자들 배웠는데 장갑, 가운, 그쵸? 개별적인 물품 사용하는 거, 손 씻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 그랬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 접촉주의 공고 환자 말고 뭐 비말주의라든가 공기주의 이쪽은 꼭 마스크는 쓰고, 그쵸? 네. 17번 남녀 회음부 간으로 옳은 것은 글쎄요. 1번 음경은 남자죠. 요도구에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닦는다. 자, 이 말 맞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2번 요도, 소음순, 대음순 순서로 닦는다 그랬는데 그쵸? 이게 바뀌었네요. 그쵸? 네. 대음순 먼저 닦고 소음순 그 다음에 요도 이렇게 닦으셔야 되겠죠. 요도는 위에서 아래로 닦으셔야 되겠어요. 3번 상하의를 모두 벗긴다. 회음부 간호 하는데 상하이 모두 벗길 필요 없죠. 4번 한 개의 솜으로 여러 번 닦는다. 아니죠. 한 번 닦을 때마다 솜을 바꿔줘야 되겠죠. 5번 항문에서 요도구 쪽으로 닦는다. 이 방향은 요도구에서 항문 방향,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방향이 되겠어요. 18번 감염병실, 그러니까 격리실에서 사용한 가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장갑을 벗고 목끈을 먼저 푼다. 자, 맨 처음에 뭐부터 먼저 벗는다고 했어요? 허리끈을 먼저 푼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허리끈을. 자, 그래서 보면 2번 장갑을 벗고 다시 할게요. 1번 장갑을 벗고 목끈을 먼저 푼다. 자, 목끈은 허리끈보다 나중이에요. 2번 장갑을 벗고 손을 씻은 후 허리끈을 푼다 그랬는데 지금 장갑을 벗고 손 씻고 풀을 것은 목끈이에요. 허리끈이 아니라. 3번 격리실 안에서 가운을 벗을 때는 깨끗한 면이 보이게 돌돌 말아서 버린다 그랬네요. 자, 이 말이 맞죠? 그래서 격리실 안에서 가운을 벗을 때는 깨끗한 면이 보이게 돌돌 말아서 버린다. 4번 격리실 안에서 가운을 걸어둘 때는 안쪽 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걸어둔다. 자, 그냥 거기는 감염병실이잖아요. 그냥 격리실이잖아요. 거기서 걸어둘 때는 그냥 내 몸만 빠지게 그대로 걸어두면 돼요. 그러니까 안쪽 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걸어두니까 이 바깥면이 그냥 바깥으로 나오게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5번 가운의 겉면을 손으로 당겨서 벗는다. 가운의 겉에면은 손으로 당기지 않고 이 가운을 마지막으로 딱 벗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소매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그쵸? 안쪽면으로 손을 넣어서 당겨서 벗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겉에면은 손으로 만지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할 것은 허리끈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장갑 벗고 그 다음 손을 씻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목 뒤에 끈을 푸는 거예요.
예, 목 뒤에 끈은 손을 씻고 풀어요. 왜냐면 둘레라든가 그쵸, 그 안쪽이라든가 자 이런 쪽이 오염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씻고 목 뒤끈을 풀어요. 그 다음에 소매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이 가운 자체를 다 벗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18번의 답이 3번이고요. 19번 상처 드레싱. 자, 소독을 하고 있는데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드레싱 전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자, 이거는 맞춰줘야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2번 드레싱 세트, 그 소독 세트는 병실마다 따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사람마다 따로 사용하셔야 돼요. 개별로. 3번 마스크와 멸균 장갑은 착용하지 않는다. 아, 착용하면 좋죠. 4번 시술자는 심혈관 계통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자, 이렇게 뭐가 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호흡기계 계통의 질환이 없으면 좋겠어요. 5번 드레싱 세트는 드레싱 30분 전에 열어서 준비한다. 자, 세트는 사용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소독 직전에 열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호흡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영아가 울고 있는 중에 잰다. 자, 우리가 안정할 때 재면 좋겠어요. 그래도 정확하겠어요. 2번 흡기와 호기를 각각 1회씩 체크한다. 자, 숨 들이마시는 거 흡기, 내쉬는 것이 호기. 이게 호흡 한 번이에요. 그래서 각각 1회씩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흡기와 호기 합쳐서 그게 이제 1회가 되겠어요. 3번 호흡 측정 중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대화한다. 말 안 시키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냥 안정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호흡 측정이니까. 4번 요골 맥박을 측정한 손을 그대로 두고 측정한다. 이건 왜 그러냐면 뭐예요? 자, 호흡수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좀 불편하시고 긴장해서 또 숨을 또 잘 쉬다가 좀 편안하게 되게 쉬다가도 잘 안 쉴 수가 있죠. 불편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맥박을 체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박 체크하고 맥박 체크하는 척 그대로 요골 맥박에, 그러니까 손목에 내 손을 그대로 두고 계속 맥박 체크하는 척 하면서 호흡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골 맥박을 측정한 손을 그대로 두고 측정한다. 자, 이 말이 맞죠? 5번 호흡이 불규칙할 때 30초 측정 후 곱하기 2배 한다. 호흡이 규칙적이면 30초 측정 후 곱하기 2 해가지고 체크하면 돼요. 그렇지만 호흡이 불규칙하다라든가 애가 너무 어리다라든가 그러면 60초 꼬박 측정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